운전하는 것 자체가 살생하는 행위야. 이거를 느끼 옆에 경수필, 가벼운 내용의 수필. 수필은 어디에 들어간다? 교술 갈래에 해당합니다. 일상적이고요. 성찰적,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데 생각 없이 운전하면서 무수히 많은 벌레들을 죽인 그런 것들. 생태적, 다른 생명과 함께 살아보아요. 자동차, 풀벌레. 주제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끊고 생태주의에 대한 성찰. 바람직한 태도는 정말 꼭 필요할 때만 운전하자.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태 문제에 대해서 성찰한다. 확실히 수필스럽네. 하나의 사물, 요건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지닌 양면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너무 아늑하고 편안해, 편리하고, 하지만 다른 생명을 죽일 수 있어. 통념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통해 독자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요거지. 시험 예상 팁. 자동차의 편리함에 매료되었다가 특정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에 대해 성찰합니다. 밤에 이렇게 운전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 봤더니 차 앞에 벌레들이 엄청 들러붙어서 죽어 있는 거야. 내가 이 많은 생명을 죽였다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잘 지워지지도 않아. 그래서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벌레만 따로 녹여주는 그런 약품이 또 따로 있고 그래요. 글쓴이의 성찰의 내용을 이해해 봅시다. 밑에 잠깐만 볼게요. 자동차죠? 비틀이네, 비틀. 위 사진은 설치 미술 작품, 감성적 기계. 자동차를 뒤집어 놓고 감성적 기계라고 표현했대요. 달리는 무기인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되어서 휴식을 위한 안락한 공간으로 바뀝니다. 자동차에 대한 거부감을 덜어줍니다. 자동차의 본래 다른 기능과 다른 기능을 보여주어서 자동차 소비하는 상술, 요거 밑에 거는 뺍시다. 그냥 안 읽으셔도 됩니다. 요 정도까지만 확인해 놓을게요. 됐고, 이제 본문 한번 또 넘어보러 갈게요. 미술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엄청 큰 행사지, 광주 비엔날레. 여기에 한번 전시해 봐야지. 광주 비엔날레에 태국의 수라시 꼬솔웡이라는 작가의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다. 경험. 이 작품은 1965년형 폭스바겐의 엔진과 핸들, 타이어, 셰시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차체로 뒤집어서 그네 침대로 설치한 겁니다. 자동차를 그네 침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네 옆에는 타이어를 비롯한 부속을 재활용해서 만든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차체로 만들어진 그네 침대 속에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글의 종류 뭐라 그랬지? 수필. 수필에서의 나는 글쓴이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왜? 수필이라는 것 자체가 1인칭 문학이니까. 수필이라는 것 자체가 1인칭 문학이니까. 타이어를 쌓아 만든 의자에 걸터 앉아서 그 감성적 기계를 바라보았다. 흔히 달리는 무기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자동차가, 무기가 해체되어서 새로운 용도, 휴식을 위한 용도로 거듭난 모습은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예술은 기존 가치를 뒤집는 거야. 예술의 본질은 기존의 가치를 뒤집는 거지. 잘 보여줬군.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게 했습니다. 괜찮나요? 이 수필을 쓰게 된 계기가 나타나 있어요. 밑으로 내려오죠. 그 무렵 나는
초보 딱지도 떼지 않은 상태여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편리와 불안, 자동차의 양면적 속성. 면허를 따놓고 5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장롱면허죠. 근데 초보 운전보다 사실은 훨씬 위험해, 장롱면허가.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객지로 이사한 후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해결해야 하고 어디 시골로 갔나 본데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출퇴근 때나 장을 볼 게 많을 때만 차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실제로 차를 이동과 운송에만 썼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그러나 마음이 답답할 때 무작정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실제적인 목적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실제적인 목적을 구체적으로 찾아 쓰세요 하면 출퇴근 때나 장 볼 게 많을 때 요때지. 근데 그거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늘어갔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 그렇게 조금씩 길들여져 갔습니다. 이 말 중요해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 자동차의 속성이지. 차 문 닫으면 끝이야. 이렇게. 나중에 사고 났는데 앞에서 차 내려가지고 막 여러분들 창문 두들기면서 일단 내리라고 그러면은 내리지 마. 경찰에 그냥 신고하고 있어. 문만 요만큼 열어주고 이렇게 꼭 꼴같지 않게 지가 무조건 잘했다고 큰 소리 치는 애들이 있고 너 내려 그러는데 사고 나면 내려야지. 근데 내리라고 하면 내리지 마. 스웨덴의 생태주의자인 에밍 탱스램은 자동차라는 물건이, 자, 여기도 또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그렇지, 문 닫으면 그거는 완전 내 영역이잖아.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 자동차 움직이잖아요. 이것을 동시에 충족해 준다고 말한 바가 있다. 내 구역을 정해줄 수 있어. 자동차는. 그렇지? 나를 어디든 데려다 줄 수 있어.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여 자동차의 속성을 설명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자동차라는 아늑한 자궁, 엄마 뱃속이죠. 얼마나 편안했을까? 아늑한 자궁으로부터 잠시도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은 것도 바로 이 모순된 욕망, 얘도 노란색 밑줄, 그 다음 위에 나와 있는 요거 있죠. 요 노란색 표현한 거, 요거랑 똑같은 말이지. 이 모순된 욕망을 자동차라는 공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한번, 자동차는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게 해줄 수도 있고 영토 밖으로 움직이게도 해주고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감성적 기계처럼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아도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한번 달려볼까? 드라이브나 할까? 문 닫고 부릉 운전해서 가면 이미 충분한 감성적 기계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정! 자동차가 감성적 기계라는 거 인정. 글쓴이가 이렇게. 하지만 얼마 안 가서 하지만이라는 말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미 예상을 할 수가 있죠. 뭐라고? 하지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동차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 변화할 수 있겠구나. 요거를 나타내주죠.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자동차에 대해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서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주말이라 차표를 구할 수 없었지. 몇 번 망설이다가 나는 초보 주제에 식구들을 태우고 고속도로,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일단 고속도로 타면 복잡한 출퇴근 시간에 시내보다 훨씬 나아, 운전하기는. 제일 끝에 차선, 제일 오른쪽 차선 타고 그냥 80으로만 꾸준히 가도 돼. 이렇게. 남들이 다 알아서 피해 가. 긴장을 해서인지 무사히 서울에 도착해서 일을 보고 다음날 밤에 광주로 내려올 수가 있었다. 오, 당혹스러운 요 경험이 교통사고는 아니었나 보네. 그런데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차창에 무언가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풀벌레들 있죠. 걔네들 붙어서 죽는 소리지. 처음에는 그저 속도 때문에 모래알갱이 같은 게 튀는 거려니 라고 해놨는데 아니에요. 벌레들 와서 죽어 있을 거예요. 옆 페이지. 자동차와 감성적 기계의 차이점. 아, 대조가 쓰여 있군. 자동차는 달리는 도중 사고가 나거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위험하고 부담감을 느끼게 해. 하지만 옆에 이 태국 아저씨 수라시 수꾸솔웡 이 아저씨가 만들어 놓은 감성적 기계는 쉴 수 있는 용도, 아늑함과 평화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자동차를 감성적 기계로 나타낸 거를 이 글쓴이는 뭐라고 했었지? 예술의 전복성이라는 단어를 예술의 전복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해 줬죠. 자동차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과 태도는 자동차를 처음 운전했을 때에는 편리함도 느끼고 불안함도 느끼고 필요할 때만 차를 가지고 다녔지만 익숙해졌을 때에는 그냥 무작정 나갔죠. 그냥 무작정 차를 모는 일이 잦아졌고 밀폐된 공간에 익숙해지기도 했었고 이런 거죠. 다음 밑에 나와 있는 이 글에 나타난 자동차의 성격 달리는 무기면서 감성적 기계입니다. 이 부분은 외워두시라 그랬죠?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 모순된 욕망을 동시에 충족해 줍니다. 이 자리를 무조건 지키고 있고 싶어도 충족해주고 이동하고도 싶어도 충족해주고 옆에 나와 있는 4번 자동차가 지닌 속성 가운데 니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을 비유한 표현은 뭐 있어요? 너무 편하네. 이동할 수가 있어. 아늑한 자궁이라고 비유했었네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 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범퍼에 푸르죽죽한 것이 잔뜩 엉켜 있었다. 누구? 벌레들 붙어서 죽은 거죠. 사실 벌레가 붙어서 죽은 건 아니지. 내 차로 들이받아서 죽인 거지. 그것은 흙먼지가 아니라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였다. 벌레들의 잔해. 거대한 모터 주위에 두껍게 쌓여있는 먼지 뭉치처럼 이 차체에 부딪혀 죽은 요것을 푸르죽죽한 것. 거대한 모터 주위에 두껍게 쌓여있는 먼지 뭉치 전부 다 똑같은 표현이죠. 이렇게. 그러면 그냥 체크할까? 다른 색깔로 푸르죽죽한 것. 수많은 벌레들이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 거대한 모터 주위에 두껍게 쌓인 먼지 뭉치. 그것을 닦아내려다 나는 지난밤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서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다. 소용없을 거예요. 죄의식과 충격을 느꼈습니다. 세차 기계의 물살에도 엉겨붙은 풀벌레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비린내는 몸서리치는 기억으로 남았고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 손을 씻음으로써 기억을 지우고 싶었었던 거죠.
특히 언제 이거 많이 있냐면 밤에 깜깜한 밤에 가로등이 있을 때 그 가로등 이렇게 지나갈 때거나 최고는 골프장 옆에 지나갈 때 밤에 엄청 많습니다. 그렇디다. 시속 100km의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짓이겨졌다라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처음 경험한 거네. 이러한 살상의 경험을 모든 운전자들이 초경처럼 겪었으리라는 사실이야말로 나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이런 살상의 경험을 누구나 다 한다니 너무 놀랍고,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 라는 자각이 그제서야 찾아왔습니다. 나에게 안락한 것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 반성, 성찰. 어떻게 반성, 성찰합니까? 되게 흔한 일인 거야.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반성과 성찰합니다.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공기 중에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봐 얼굴에 7겹의 천을 두르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티베트에서 옷을 아예 안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저기 뭐지? 되게 부드러운 빗자루를 들고 다녀. 그러면서 이렇게 앞에를 쓸고 다녀. 나도 모르게 벌레를 밟을까봐. 되게 종교적으로 와 정말 보통 사람들은 못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이제 공양을 받거든. 근데 옛날에 MBC인가 다큐멘터리 봤는데 이렇게 공양을 받으면서 밥을 엄청 자세히 헤쳐봐. 그래서 벌레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안 먹고 그냥 가더라고. 그냥 그런 사람들의 신념이겠지. 그걸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 살생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행위 자체, 살생행위 둘이 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어서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자동차를 모는 것은 살생행위다.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했다.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차 없으면 못 살아. 근데 최소한으로만 타야지 생각.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비린내뿐만이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지금까지 나는 벌레들만 죽였지만 이거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자동차라는 문명의 이기에 편안함에 길들여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계. 오른쪽 위로 가서 잠깐 또 내용 정리된 거 보러 갈게요. 이 부분. 차체에 부딪혀 죽은 풀벌레의 잔해를 본 글쓴이의 심정은 죄의식을 느꼈을 겁니다. 손발이 떨릴 정도로 충격적이고 몸서리치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 글에 나타난 풀비린내가 의미하는 바는요, 벌레들 죽은 그 사체의 냄새지, 문명의 이기에 의해 파괴되고 죽음에 이른 생명체, 자연의 처참한 모습. 풀비린내가 피비린내가 될 수 있어. 죄의식. 우리 조상님들 티베트 승려처럼 작은 생명체 배려했었던 거 뭐 됐고, 밑에 나와 있는 경수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내용 마무리 정리하러 갈게요. 운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걷기 예찬론자였고 인공적인 공간보다 자연에 머물기를 누구보다 좋아했었다. 그러나 차를 소유하고부터는 생태적인 어떠한 발언을 할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글쓴이는 자동차와 생태적인 태도가 둘이 서로 대립한다고, 대조한다고 생각했었네요.
자동차가 지금 타고 다니면서 생태학 웃기고 있네. 이렇게.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 것. 이러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앞으로 얼마 들지 모르겠다. 빨간색 체크. 글쓴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차를 소유하되 그것에 종속되지 않는 것. 다만 그날의 풀비린내가 원죄의식처럼 운전대를 잡은 내 손에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풀비린내의 의미와 글쓴이의 성찰. 풀비린내가 난다라는 것 자체가 쟤네들이 죽었다는 얘기죠? 풀벌레가 달리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에서 나는 냄새. 문명의 이기. 이기는 이로운 기계야? 문명의 이로운 기계에 의해 파괴되고 죽음에 이른 생명체. 풀비린내를 맡은 글쓴이의 성찰, 죄책감을 느낄 겁니다. 살생행위라고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7번, 8번은요. 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니은, 차를 소유하고부터 어떠한 생태학적 발언을 할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여기 있죠.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살생행위임을 자각하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체크하면 되지. 요게 7번 답이죠. 8번 디귿. 풀비린내가 의미하는 거는 뭡니까? 여기 바로 위에 있지. 얘네들이 풀비린내가 나타내는 의미죠. 여기 풀비린내. 그러니까 됐어. 뭐 쓰고 있어. 요렇게 또 체크해 놓으면 되지. 얘가 8번. 요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34페이지. 풀비린내 사건 이전에 나는 자동차란 어디로든 데려다주는 안락한 공간. 나중에는 목적 없이 차를 쓰고 감성적 기계에 길들여졌었지. 하지만 풀비린내 사건 이후로는 내가 자동차는 다른 생명체를 해칠 수 있는 도구구나 라고 생각.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소유하되 종속되지 않는 것. 소유하되 종속되지 않는다. 여기는 빨간색으로 한 번만 더 체크할게요. 글쓴이가 자동차에 대해 갖게 된 생각을 다음과 같이 이해해 봅시다. 일단 글쓴이 자체는 생태 중심주의 윤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한 구성원이며 자연은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됐고. 글쓴이는 생태 중심주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고. 뭐 됐어? 다음 페이지. 우리 주변에서 이 글의 자동차에 해당되는 대상을 찾고 그것에 대한 태도를 지녀야 할지 모두 뭔가 이야기해 봅시다. 패스. 3번. 슬견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얘네는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옆에 살펴볼게요. 슬견설의 슬은 이 빈대 벼룩 같은 거야. 이렇게 머리카락에서 이렇게 붙어서 피 빨아먹는 애들. 이 잡아본 적 있어요? 우리 때 다 잡아보고 그랬는데 참빗을 이렇게 긁은 머리 하면 후두둑 떨어져 벌레들이. 이제 달력 뒤집어 놓기 손톱으로 톡톡 이렇게 죽이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렇다고요. 아, 쟤 되게 오래된 사람인가 보다. 아니야, 그냥 나도 어디서 얘기 들은 거야. 견은 개예요. 미리 할게요. 슬 작은 거야. 견 큰 거야. 요렇게. 그러니까 큰 동물, 작은 동물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글의 종류가 설이에요. 한문학으로서 사물의 이치를 풀이하고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해서 서술하는 겁니다. 설은 2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도 지금으로 따지면 교술갈래에 해당한다.
2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 수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개의 죽음을 화제로 삼아 나그네와 내가 대화하는 형식을 통해 주제를 드러냅니다. 밑으로 내려오시면 고전 수필이고요. 한문 수필이고 글의 종류는 설, 선입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보아하며 체크.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개와 이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나그네와 나의 대화를 통해 미리 말씀드리면 나와 나그네의 생각은 서로 다르고요. 나그네는 일반적인 생각을 드러냅니다. 일반적인 생각. 나쁘게 이야기하면 통념에 사로잡혀 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개와 이라는 대조적 예시를 통해 선입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올바르게 파악해라. 이 글에 나와 있는 사물의 본질은요. 모든 생명은 죽는 거 싫어한다. 이거예요. 이도 죽는 거 싫어하고 개도 죽는 거 싫어하고 코끼리도 죽는 거 싫어해. 저기 다람쥐, 메뚜기 이런 애들도 죽는 거 싫어해. 이거입니다. 잠시만요. 어느 나그네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어제 저녁에 아주 처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몽둥이로 돌아다니는 개를 쳐서 죽이는데 보기에도 너무 참혹하여 실로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맹세코 개나 돼지의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의 죽음을 안타까워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어떤 사람이 불에 이글이글하는 화로를 끼고 앉아서 이를 잡아 그 불 속에 넣어 태워 죽이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 이를 잡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헛소리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 나그네는 실망하는 듯한 표정으로 나그네는 개의 죽음을 안타까워했고 나는 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었네. 그 사람이 버럭 실망하면서 화내죠. 이는 미물이 아닙니까? 하찮은 거 아닙니까? 나는 덩그렇고 크고 육중한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불쌍하게 여겨서 한 말인데 당신은 구태여 이를 예로 들어서 대꾸하시다니 나를 놀리는 거 아닙니까? 개와 이의 죽음을 다르다라고 여기는 나그네. 지금부터 이제 체크할 거예요. 세모는 작은 거, 큰 거는 동그라미, 이 그러면 또 위로 올라가서 쭉쭉쭉 개와 돼지는 동그라미 해야 되겠죠. 이렇게 큰 거랑 작은 거 구별할 수는 있어. 근데 이 글을 쓴 나는 둘이 똑같은 거다라고 얘기할 거라고. 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느꼈다. 무릇 피와 기운이 있는 것은 사람부터 소, 말, 돼지, 양, 벌레,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합니다. 글쓴이가 전하고 싶어하는 주제가 이거야. 생명체는 모두. 어찌 큰 놈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놈만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둘이 다르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즉 내가 봤을 땐 개와 이의 죽음은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큰 놈과 작은 놈을 적절히 대조한 것이지 당신을 놀리기 위해 한 말이 아닙니다. 믿기 어렵다면 10개의 손가락을 깨물어 보십시오. 엄지손가락만 아프고 나머지는 아프지 않습니까? 다 아프잖아요. 똑같습니다. 한 몸에 붙어있는 큰 지절, 팔다리와 작은 부분에 골고루 피와 고기가 있으니 여기에도 피와 고기가 있고 여기에도 피와 고기가 있어. 똑같아. 큰 뼈나 작은 뼈나 똑같아. 그 아픔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픔은 같은 것이다. 하물며
각기 기운과 숨을 받은 자로서 어찌 저놈은 죽음을 싫어하고 이놈은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찾기 쉽진 않지만 큰 놈은 죽음을 싫어하고 작은 놈은 좋아합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당신은 물러가서 눈 감고 고요히 생각해보죠. 달팽이의 뿔을 쇠뿔과 같이 보고 메추리를 대붕과 동일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큰 거 작은 거 구별하지 말라. 그런 다음에 당신과 함께 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개나 이나 죽음은 똑같은 것이다. 개와 이의 죽음은 똑같은 것이다. 이 글을 통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뭐예요? 세상 일을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 옆에다가 괄호 열고 선입견 싫어요. 선입견 노.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풀비린내에 대하여와 글쓴이가 생명을 바라보는 공통적인 것. 모든 생명은 차별 없이 소중하다는 생태주의적 관점. 요 정도 해놓으시면 되겠지. 됐고. 우리 앞에 봄눈 오는 밤이 심미적이었다면 지금 얘는 윤리적이에요. 윤리적. 문학은 윤리적인 기능과 가치가 있군요. 하면 됩니다. 윤리적 기능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인간의 삶과 사회에 대한 지각을 일으킵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고 윤리를 키워줍니다. 독자의 윤리를 일깨우고 윤리의식을 발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윗글에서는 심미적인 가치보단 윤리적인 가치를 찾아봅시다. 이거죠. 우리 조금 2페이지만 더 하고 쉴 거야. 여기서도 역시 밑줄 그을 부분만 찾을게요. 일단 글의 종류 수필. 자동차 없이 못 살아요를 성찰합니다. 고속도로 야간 운전한 다음날 자동차의 유리창과 범퍼에 풀벌레가 무수히 죽어있는 걸 발견하고 충격받아 자신의 의식과 생활 양식을 뒤돌아보고 점검합니다. 생명은 소중해요. 생명체를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 등을 이야기해 줍니다. 됐고 밑에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는 한국인의 마음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음 페이지 빈칸만 빠르게 채우고 갈게요. 경수필이고 일상적, 성찰적, 생태적이고요. 자동차 풀벌레, 자동차를 사용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생태주의적 성찰. 주제니까 체크. 일상적 경험에서 생태 문제를 성찰합니다. 하나의 사물, 자동차가 지닌 양면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양면성. 통념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하고요. 독자에게 성찰의 기회를 줍니다. 자동차 뒤집어 놔서 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예술작품, 감성적 기계에 대한 관람과 자동차에 대한 생각, 풀비린내에 대한 경험, 수필이니까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해 줍니다. 자동차에 대해 글쓴이의 생각과 태도가 변하죠. 감성적 기계를 무슨 사건? 풀비린내 사건. 을 통해서 충격받았고 자동차에 대해서 생각 정리했고요. 됐을까? 그래도 차 타고 가면 좋지 뭐. 됐고요. 여기에서의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윤리적 기능과 가치가 있습니다. 윤리적 기능과 가치. 문학에는 윤리적 기능과 가치가 있어요. 윤리적 문제의 발상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러한 나의 생각을 바탕으로 독자의 윤리적인 성찰을 유도해 줍니다. 나머지 건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옆에 볼게요.
어렵진 않지만 요거지. 달리는 무기는 자동차. 아늑한 자궁, 방해받지 않는 밀폐적인 공간. 어쩌고 저쩌고 먼지 뭉치. 풀벌레들의 죽은 자네. 은유법, 직유법 등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 줍니다. 권위자의 말 인용한 것도 있고요. 옛 티벳 승려들의 삶을 소개하기도 하고요. 됐을까? 오케이. 일단 정지.